1997년 겨울, 인천의 한 동네 목욕탕 주인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외투도 가방도 전부 그대로 두고요. 경찰은 빚에 쫓긴 야반도주라 판단했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7년 뒤 그 목욕탕이 철거되던 날, 굴착기가 보일러실 바닥을 파헤치자 콘크리트 아래에서 사람의 뼈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7년 전 사라졌던 바로 그 목욕탕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한 발자국도 그 목욕탕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7년 동안 매해 경찰서를 찾아가 우리 영감 소식 없느냐고 물었던 아내. 그 세월 동안 태연하게 그 바닥 위에서 장사를 해온 누군가. 그리고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살았던 한 사람의 양심.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의 낡은 목욕탕 바닥 아래 묻혀있던 7년간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밤 신흥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인천 남구 신흥동 좁은 골목 안쪽에 신흥탕이라는 작은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위로 굴뚝이 솟아 있었고 해질 역히면 그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입구 유리문에는 목욕요금 3,000원이라고 적힌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아래 때밀이 5,000원이라는 글씨가 매직펜으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신흥탕은 그저 목욕탕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뜨끈한 물에 몸을 녹이며 고단함을 내려놓는 곳. 동네 어르신들이 탕 안에 나란히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 누군가에게는 집보다 더 자주 찾는 일상 그 자체 같은 공간이었지요. 그리고 그 신흥탕을 3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주인 배종대 씨. 당시 나이 56이었습니다. 배종대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맞을 때도 말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거스름 돈을 건넬 때도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밤늦게까지 탈의실 바닥을 닦는 그 뒷모습을 30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그날도 배종대 씨의 하루는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보일러실에 불을 넣었고 6시 반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카운터를 지키며 손님을 맞았고 틈틈이 탕 안에 물 온도를 확인하러 다녔지요. 저녁이 되자 퇴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금요일 밤이라 평소보다 조금 더 붐볐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것은 밤 11시쯤이었어요. 배종대 씨는 늘 하던 대로 탈의실 불을 끄고 카운터에서 그날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동전과 지폐를 종류별로 나누어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고 매출 장부에 금액을 적어 넣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가 연탄을 갈아 넣는 것이었어요. 당시 신흥탕은 아직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었습니다. 기름 보일러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미루던 참이었지요. 그래서 매일 밤 누군가는 보일러실에 들어가 꺼져가는 연탄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했고 그 일은 늘 배종대 씨의 몫이었습니다. 카운터 옆 좁은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지하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이 나오고 계단 아래가 보일러실이었어요. 천장이 낮고 습기가 자욱한 어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15분쯤 배종대 씨가 그 철문을 열고 보일러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종업원 최판수 씨였어요. 최 씨는 탈의실 걸레질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종대 씨가 연탄 집게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최 씨가 인사를 건넸고 보일러실 아래에서 그래, 조심해서 가! 하는 배종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배종대 씨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은 신흥탕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평일에 오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수건을 들고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6시 반이 지나도 신흥탕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앞에 한두 명이 서성이기 시작했고 7시가 되자 대여섯 명이 모였습니다. 이상하네. 배 사장이 문을 안 열다니. 혹시 아픈 거 아닌가?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사람은 동업자 오만식 씨였어요. 오만식 씨는 1989 년부터 배종대 씨와 함께 신흥탕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배종대 씨보다 3살 아래인 53이었지요. 오만식 씨가 여분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욕탕 안은 전날 밤 그대로였어요. 탈의실 불은 꺼져 있었고 탕 안의 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보일러에 불이 꺼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카운터 아래 선반에 배종대 씨의 외투와 가방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11월 하순이면 인천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 때예요. 외투 없이 밖에 나갈 날씨가 아니었지요. 신발장을 확인해 보니 배종대 씨가 외출할 때 신던 검정 구두도 그대로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이 들어 있었고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현금 3만 원 남짓이 있었어요. 사람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아내 한순옥 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어요. 목욕탕에 외투도 가방도 그대로 있고 연락이 안 됩니다. 한순옥 씨는 배종대 씨보다 2살 아래인 54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시집을 가서 수원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지요. 인천 남북경찰서 형사계에서 이원철 형사가 사건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형사는 당일 오전 신흥탕 현장에 나가 목욕탕 안팎을 살폈습니다. 싸운 흔적이나 피가 묻은 자국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카운터의 매출 장부는 전날 날짜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금고의 현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거나 강도를 당한 정황은 전혀 없었지요. 이 형사는 보일러실도 확인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보니 연탄 보일러에 불은 꺼져 있었고 연탄재만 수북했어요. 바닥은 오래된 시멘트 위에 기름때가 엉겨붙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요. 이 형사는 수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장에 범죄 흔적 없음, 자의에 의한 이탈 가능성 있음. 주변 탐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형사는 목욕탕 근처 주민들과 상인들을 한 사람씩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은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목욕하러 갔을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밤에 나간 건 못 봤어요. 그 양반이 갑자기 사라질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걸리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에 목욕탕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 11시쯤이었을 거야. 평소에 거기 차 세우는 사람이 없어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떤 차였느냐는 물음에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는데 색깔이 좀 어두운 승용차였어. 번호는 못 봤고. 이 형사는 이 증언을 기록에 남기긴 했지만 차량의 색깔도 번호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배종대 씨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이 형사가
배종대 씨의 거래 은행을 조회한 결과 그에게는 시중은행 대출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 사채까지 합하면 총 빚은 약 6천만 원에 이르렀어요. 1997년 가을,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은행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지요. 배종대 씨의 대출 이자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매출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늘어나니 쪼들림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한 가지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감당 못하고 야반도주한 것 아니겠나. 실제로 그 시기에는 빚을 견디다 못해 가족도 모르게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외투를 두고 간 것은 좀 석연치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범죄를 의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지요. 이 형사는 전국의 배종대 씨의 인적사항을 수배하고 병원과 역터미널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배종대 씨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내 한순옥 씨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영감은 도망칠 사람이 아닙니다. 한순옥 씨는 이 형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호소했어요. 외투도 안 입고 지갑도 안 가져가고 어딜 갑니까? 구두도 그대로 있었다면서요. 맨발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 범죄의 흔적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으니까요. 한순옥 씨가 돌아간 뒤 이 형사는 수사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의 행방 확인 불가, 채무 관계에 의한 자의 잠적 추정, 추가 단서 발견 시까지 수사 보류. 이것이 1997년 배종대 씨 실종 사건의 마지막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서류철은 캐비닛 안에 들어갔고 사건 번호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신흥탕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업자 오만식 씨가 배종대 씨의 지분을 정리하겠다며 나섰어요. 배종대 씨가 사라진 뒤 사업자 등록 명의와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오만식 씨는 한순옥 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배 형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임대료도 제가 내고 나중에 배 형 오면 깔끔하게 정리하지요. 한순옥 씨는 망설였지만 당장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만식 씨에게 운영을 일임하는 데 동의했어요. 오만식 씨는 곧바로 목욕탕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고 탕 시설을 개선하여 사우나를 새로 만들었지요. 간판도 신흥탕에서 신흥사우나로 바꿨습니다. 특히 보일러실 공사가 대대적이었어요. 연탄 보일러를 뜯어내면서 바닥을 새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덮었습니다. 바닥이 너무 낡아서 습기가 올라온다. 아예 새로 부어야 한다. 오만식 씨의 설명에 공사업체 인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낡은 목욕탕을 고치면서 바닥을 새로 까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1998년 여름, 신흥사우나는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사우나가 낫지 하며 다시 찾아왔고 배종대 씨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한순옥 씨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남편의 생일인 3월 5일이 돌아오면 한순옥 씨는 인천 남북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민원 접수대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1997년에 실종 신고 넣었던 배종대 건인데요. 혹시 새로 나온 소식이 없을까요? 접수대 직원이 바뀌어도 담당 형사가 바뀌어도 한순옥 씨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해마다 같았지요.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머니. 1998년에도, 99년에도, 2000년에도 대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순옥 씨는 그래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경찰서 현관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종대 씨의 이름은 세상에서 거의 잊혔고 신흥 사우나는 오만식 씨의 것이 되어 제법 장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바람은 7년 동안 콘크리트 아래 잠들어 있던 비밀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게 됩니다. 2004년 인천은 여기저기서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낡은 건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구 신흥동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03년 말 이 일대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래된 주택과 상가들의 철거 예고가 내려졌습니다. 신흥 사우나가 들어선 건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오만식 씨는 보상 협의를 마치고 2003년 12월에 사우나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시설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간판에 불을 껐어요. 신흥 사우나라는 네 글자가 어둠 속에 묻히던 그 순간 오만식 씨가 잠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는 이야기가 근처 상인들 사이에 전해집니다. 무슨 표정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4년 3월 18일 목요일 아침 철거 현장에 굴착기 2대와 인부 1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붕과 외벽은 이미 며칠 전에 걷어낸 상태였고 이날은 내부 구조물과 지하 바닥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굴착기 기사 정태호 씨, 43세 베테랑이었습니다. 건물 철거 현장을 20년 넘게 다닌 사람이라 콘크리트를 깨는 일쯤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지요. 오전 10시쯤 정 씨의 굴착기가 보일러실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갈라지며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어요.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실 왼쪽 구석에 이르렀을 때 정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굴착기 버킷이 콘크리트를 찍어 누르는데 그 부분만 유독 저항이 컸어요. 다른 곳은 한두 번이면 갈라지는데 그 구석은 4-5번을 내리쳐야 겨우 금이 갔습니다. 정 씨는 굴착기를 세우고 내려와 직접 살펴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 부분의 콘크리트가 주변보다 눈에 띄게 두꺼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색깔도 달랐어요. 주변 바닥은 오래되어 거무스름했는데 그 구석만 약간 회색빛이 밝았지요. 마치 나중에 따로 덧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정 씨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인부 하나가 다가왔어요. 뭐가요? 여기 바닥이 다른 데랑 달라. 나중에 따로 부은 것 같은데 밑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감이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는 가끔 바닥 아래에 오래된 배관이나 정화조가 묻혀있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파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었거든요. 정 씨는 인부들을 불러 그 부분을 손으로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해머와 정으로 콘크리트를 조금씩 깨뜨리자 아래에서 흙이 드러났어요. 보통 콘크리트 바닥 아래는 자갈이나 모래를 깔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맨흙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져진 흙이 아니라 한번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것 같은 흙이었지요. 인부 한 명이 삽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무언가 걸렸어요. 천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파내자 그 천 아래에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길고 하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플라스틱 파이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흙을 더 걷어내는 순간 인부의 손이 멈췄어요. 사람의 뼈였습니다. 야, 이것 봐. 이리 와봐. 인부가 소리쳤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정태호 씨가 달려와서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비닐과 낡은 담요 같은 것에 감싸여 있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 112에 신고해. 현장 소장이 외쳤고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인천 남북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흥동 재개발 철거 현장 지하에서 신원 미상 유골 발견. 과학수사팀과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보일러실이었던 공간의 한쪽 구석에 파여진 구덩이와 그 안의 유골을 확인했어요. 유골은 얕은 구덩이에 웅크린 자세로 묻혀 있었습니다. 비닐 한 겹, 그 위에 낡아서 삭은 담요 한 겹. 그것이 전부였어요. 유골 위에는 약 30cm 두께의 흙이 덮여 있었고 그 흙 위에 두꺼운 콘크리트가 부어져 있었던 겁니다. 과학수사팀은 유골 주변의 흙과 함께 발견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수습했습니다. 첫 번째, 남성용 손목시계 하나. 시계는 멈춰 있었고 뒷면이 녹슬어 있었지만 제조사 이름은 읽을 수 있었어요. 국산 브랜드의 저렴한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 묶음. 쇠고리에 열쇠 4개가 달려 있었는데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지요. 세 번째, 사가가는 운동화 한 켤레. 밑창만 남아 있었고 천 부분은 거의 썩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골이 입고 있던 옷의 잔해. 면 소재의 네이와 작업복 바지로 추정되는 천 조각들이었어요. 수사관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겉옷이 아니라 작업복이네. 안에서 일하던 복장 그대로야. 그 말이 현장의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출하다 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감정에는 약 3주가 걸렸어요. 그 사이 인천 남북경찰서에서는 과거 이 건물과 관련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 변경 이력, 그리고 과거 이 주소지에서 접수된 사건 기록을 조회했지요. 그러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실종 신고, 배종대. 7년 전 이 건물에서 운영되던 신흥탕의 주인이 사라진 사건이었어요. 당시 담당이었던 이원철 형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긴 뒤였지만 수사 기록은 미제 서류철에 남아 있었습니다. 3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유골은 50대 중후반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신장은 약 167cm로 추정되었어요. 둘째, 사망 추정 시점은 약 6년에서 7년 전. 뼈의 풍화 정도와 주변 토양 상태를 종합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사인의 결정적 단서가 있었어요. 두개골 후두부, 그러니까 뒤통수 부분에 둔기에 의한 골절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뼈가 안쪽으로 함몰된 형태였지요. 상당한 힘으로 단단한 물체에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 유골에서 채취한 시료와 실종자 배종대 씨의 자녀에게서 받은 유전자 시료를 대조한 결과 유골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1997년 실종된 배종대 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날 인천 남북경찰서 강력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7년간의 미제 실종 사건이 이 순간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서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즉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사팀장은 강력반 박재환 반장이 맡았어요. 47세의 박 반장은 강력사건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끈질긴 수사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었지요. 박 반장은 가장 먼저 7년 전에 실종사건 기록을 꺼내왔습니다. 얇은 서류철이었어요. 수사보고서 3장, 현장사진 5장, 탐문기록 2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박 반장은 형광펜을 꺼내들고 기록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군데에 밑줄을 그었어요. 첫 번째, 실종자의 외투, 가방, 지갑, 구두가 현장에 남아 있었음. 박 반장은 생각했습니다. 야반도주라면 최소한의 짐은 챙겼을 것이다. 외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갑과 신분증까지 두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두 번째, 종업원 최판수, 실종자가 보일러실로 내려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 보일러실.
배종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보일러실이었고 유골이 발견된 곳도 바로 그 보일러실 바닥 아래였습니다. 세 번째, 실종 직후 동업자 오만식 씨가 보일러 교체 및 시설 개보수 공사 시행. 실종 직후에 바닥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공사를 주도한 사람은 동업자 오만식 씨였다. 박 반장은 서류처를 덮으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7년 전에는 실종이었지만 지금은 살인사건이야. 처음부터 다시 한다. 빠짐없이. 유골 발견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흥 사우나 바닥에서 사람 뼈가 나왔대. 그거 옛날에 목욕탕 하던 배 사장 아니야? 세상에, 거기 묻혀 있었단 말이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 다시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렸습니다. 한때 신흥탕 단골이었던 어르신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 양반이 거기 있었다니. 그 위로 우리가 매일 지나다녔잖아. 소식은 한순옥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한순옥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랐던 사람, 소식 없이 떠났을지라도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한 발자국도 그 목욕탕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 한순옥 씨는 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골의 신원 확인 서류에 서명하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알았어, 영감. 이제 알았어. 한편 수사팀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업자 오만식 씨. 당시 53이었던 그는 이제 60살이 되어 있었어요. 사우나 보상금을 받고 남구 외곽에 작은 식당을 차려 생활하고 있었지요. 아직 피의자로 특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실종 직후의 바닥 공사, 보일러실이라는 장소의 일치, 그리고 실종 이후 목욕탕을 단독으로 인수한 사실. 박재환 반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증거를 쌓고 빈틈없이 준비한 뒤에 오만식 씨를 만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 7년 동안 입을 닫고 있던 한 사람에게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양심이 마침내 무거운 돌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수사팀장 박재환 반장은 곧바로 오만식 씨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7년이나 묻어둔 사람이야. 섣불리 건드리면 입을 더 꽉 다문다. 박 반장은 팀원 4명에게 각각 역할을 나눠주었어요. 한 명은 당시 보일러실 공사를 맡았던 업체를 추적하고, 한 명은 7년 전 종업원이었던 최판수 씨의 행방을 찾고, 한 명은 배종대 씨와 오만식 씨의 동업 관계와 재정 상태를 파고, 나머지 한 명은 당시 주변 탐문에서 놓친 것이 없는지 재확인하라고 했지요. 증거부터 쌓는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박 반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것은 보일러 교체 공사 기록이었습니다. 수사팀 김도현 형사가 인천 남구 일대의 설비 업체들을 수소문한 끝에 당시 공사를 맡았던 대성 보일러 설비라는 업체를 찾아냈어요. 업체 사장 윤기섭 씨는 이미 7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기억이 또렷한 편이었습니다. 신흥탕 공사요. 아, 기억나요. 97년 말이었지. 겨울 들어서였으니까.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 사장이라고 목욕탕 동업자라는 분이었어요. 보일러를 연탄에서 기름으로 바꿔달라고 했지. 공사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2월 초였어요. 한 3일인가 4일쯤? 아, 그게 기억나는 게 그때 목욕탕 주인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동네가 시끌시끌할 때였거든. 주인은 없어졌는데 동업자가 공사를 밀어붙이는 게 좀 이상하다 싶긴 했어요. 김 형사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배종대 씨가 사라진 것이 11월 21일이었으니 공사가 시작된 것은 실종 후 불과 열흘 남짓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실종자의 행방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업자가 그렇게 급히 공사에 나선 것은
분명 눈에 걸리는 대목이었지요. 김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사 내용 중에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일러 교체야 보통 일이지만 바닥 공사가 좀 특이했어. 보일러실 바닥 전체를 새로 콘크리트를 부어달라고 했는데 특히 왼쪽 구석 부분은 두껍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 30cm 이상은 부으라고. 습기가 많이 올라온다면서. 원래 보일러 교체할 때 바닥까지 새로 까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일러만 바꾸면 되는 건데 바닥까지 새로 한다는 건 좀 과한 공사였지. 그래도 돈 내겠다는 사람한테 왜 하냐고 따질 건 아니잖아요. 김 형사는 윤 씨에게서 당시 공사 견적서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견적서에는 보일러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두께 30cm 이상이라는 항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골이 발견된 위치가 바로 그 왼쪽 구석이었습니다. 콘크리트를 두껍게 부으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 첫 번째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수사팀 이정민 형사가 7년 전 신흥탕 종업원이었던 최판수 씨를 찾아냈어요. 최 씨는 당시 32이었으니 지금은 39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평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지요. 이정민 형사가 세탁소를 찾아갔을 때 최판수 씨는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신분을 밝히고 7년 전 신흥탕 배종대 씨 실종 건으로 왔다고 말하자 최 씨의 손이 멈췄어요. 다리미를 내려놓은 최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건이 왜 지금 다시요? 목욕탕 철거 중에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배종대 씨 본인으로 확인됐고요. 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 형사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재환 반장이 사전에 당부했거든요. 최판수 씨는 범인이 아니라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 압박하면 역효과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기다려. 이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7년 전에 진술하신 내용 기억하시지요? 배종대 씨가 보일러실로 내려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날 밤에 더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세탁소 안에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오 사장님도 목욕탕에 계셨습니다. 이 형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제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오 사장님이 뒤쪽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9시 넘어서였을 겁니다. 저한테 오늘 좀 일찍 가라. 내가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퇴근하신 겁니까? 아니요, 바로 간 건 아니고. 좀 더 있었어요. 그런데 배 사장님이 보일러실로 내려간 뒤에 오 사장님도 따라 내려가셨어요. 두 분이 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좀 목소리가 컸어요. 다투는 것 같았습니까?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들리진 않았는데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오 사장님 목소리가 높았고 배 사장님은 좀 낮게 뭐라고 하시고 저는 끼어들 일이 아니라 싶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형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선생님, 7년 전 경찰 조사 때는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판수 씨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오 사장님이 배 사장님 사라진 다음 날 저를 따로 불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석 달치 월급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 내가 여기 있었던 것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최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입 잘못 놀리면 너도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 씨가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때 저는 식구가 셋이었고 일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실종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했고 가끔 꿈에 배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최 씨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유골이 나왔다는 소식 듣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형사는 최 씨의 진술을 빠짐없이 조서에 담았습니다. 최판수 씨는 조서에 서명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날 밤 퇴근하고 골목을 나오는데 목욕탕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오 사장님, 차였습니다. 평소에 안 보던 차였는데 짙은 남색 소나타였어요. 차량, 7년 전 슈퍼 주인 김말순 할머니가 목격했던 어두운 색 승용차와 겹치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오만식 씨의 당시 차량 등록, 이력을 조회했어요. 그런데 오만식 씨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가용이 없었던 거지요. 여기서 수사가 막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정민 형사가 한 발 더 파고들었습니다. 오만식 씨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가까운 친인척의 차량 등록까지 조회한 겁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오만식 씨의 처남, 그러니까 아내의 남동생 명의로 1996년식 현대 소나타2가 한 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색상은 짙은 남색. 수사팀은 오만식 씨의 처남을 만나 확인했어요. 처남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그때 차가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제 차를 빌려 쓰곤 했어요. 97년 가을 겨울쯤에도 몇 번 빌려간 적 있고요. 7년 전 수사에서는 오만식 씨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했기 때문에 이 차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골목 입구 슈퍼 김말순 할머니의 증언, 종업원 최판수 씨의 새로운 증언, 그리고 1000명의 소나타, 세 개의 조각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수사팀 박재환 반장이 직접 파고든 것은 배종대 씨와 오만식 씨의 동업 관계였어요. 두 사람은 1989년에 함께 신흥탕을 시작했습니다. 배종대 씨가 이미 운영하고 있던 목욕탕에 오만식 씨가 자본금을 투자하여 동업 형태로 합류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은 배종대 씨 단독 명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배종대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오만식 씨는 돈을 투자하고 함께 일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업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89년 당시만 해도 동네 목욕탕 동업에 계약서를 따로 쓰는 일은 드물었어요. 우리가 남이가 믿고 하는 거지 하며 악수 한 번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돈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그 믿음이 칼날이 되는 법이지요.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목욕탕 매출도 뚝 떨어졌어요. 손님이 줄었고 수도료와 연탄값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문제는 대출이었어요. 신흥탕, 운영자금으로 받은 은행 대출 4천만 원은 배종대 씨 단독 명의였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배종대 씨는 공동 수익금에서 이자를 먼저 갚기 시작했어요. 오만식 씨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수익이 나면 반씩 나누기로 했잖아. 왜 자네 빚부터 갚고 나한테는 남는 게 없어? 대출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자도 내가 먼저 막아야지. 자네는 대출 보증도 안 섰잖아. 이런 다툼이 1997년 하반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만식 씨는 자신이 투자한 원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배종대 씨는 지금은 줄 형편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박 반장이 이 관계를 확인하게 된 것은 목욕탕 카운터 서랍에서 나온 오래된 장부 덕분이었습니다. 카운터 서랍은 목욕탕이 사우나로 바뀔 때도 그대로 쓰였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매출 장부와 메모가 뒤섞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오만식 씨의 필체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 사장, 내 돈 4,200만 원 돌려받아야 함. 8년 일하고 이름 하나 없음.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날짜는 1997년 10월로 추정되었어요. 배종대 씨가 사라지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이 메모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넛 서류에 이름 하나 남지 못한 데서 오는 배신감. 8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노.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한 이유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래 쌓인 억울함과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절망. 그것이 어떤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수사팀은 모든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하나, 실종 열흘 만에 발주된 보일러실 바닥 공사. 유골 발견 지점과 두껍게 부어달라 하는 주문 위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둘, 종업원 최판수 씨의 새로운 증언. 그날 밤 오만식 씨가 목욕탕에 있었고 두 사람이 보일러실에서 다투었다는 것. 그리고 이후 오만식 씨가 돈과 협박으로 최 씨의 입을 막았다는 것. 셋, 천안명의의 짙은 남색 소나타. 당시 목욕탕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과 일치한다는 것. 넷, 8년간의 동업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금전 분쟁. 오만식 씨의 투자금 4,200만 원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퍼즐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그림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박재환 반장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만식 씨를 부른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야. 2004년 5월의 어느 아침, 오만식 씨 앞으로 인천 남북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올린 벽에 마침내 균열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2004년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만식 씨가 인천 남북경찰서 강력반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60살, 7년 전 53이었던 사람이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경찰서에 들어서는 걸음걸이도 의자에 앉는 자세도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박재환 반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기록을 담당할 이정민 형사가 자리했지요. 박 반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 한 잔을 건넨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신흥 사우나 철거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되었고 배종대 씨 본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만식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에요. 소식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배종대 씨가 사라진 1997년 11월 21일 밤 오 선생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만식 씨는 잠깐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7년 전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일찍 들어갔습니다. 배 사장이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저는 먼저 퇴근했지요. 다음 날 아침에 배 사장이 안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놀랐고요. 담담했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해온 대답처럼 막힘이 없었어요.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씩 차분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 반장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대성 보일러 설비의 공사 견적서 사본이었습니다. 배종대 씨가 실종된 것이 1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를 보시면 보일러실 바닥 콘크리트 공사가 12월 3일에 발주되어 있어요. 실종 후 열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오만식 씨의 시선이 견적서 위에 머물렀습니다. 동업자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열이틀 만에 보일러실 바닥 공사를 발주하신 겁니다. 좀 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일러가 낡아서 교체 시기가 됐었습니다. 배 사장이 없으니 제가 할 수밖에 없었지요. 보일러 교체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닥까지 새로 부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공사업체 사장님 말로는 보일러만 바꾸는데 바닥 콘크리트를 30cm 이상 두께로 부어달라는 주문은 이례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오만식 씨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습기가 심했습니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냥 두면 새 보일러도 금방 녹슬 거라고 판단했지요. 박 반장은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를 내려놓고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업원 최판수 씨의 진술 조서였습니다. 당시 종업원이었던 최판수 씨가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오만식 씨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어요. 그것이 이날 조사에서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박 반장은 조서의 핵심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오 사장님도 목욕탕에 계셨다. 오 사장님이 배 사장님을 따라 보일러실로 내려갔고 두 분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후 오 선생님이 최 씨에게 석 달치 월급을 주며 입을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만식 씨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선이 조서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글씨를 읽고 있는 것인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판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오만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박 반장이 차량 등록 조회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목욕탕 앞에 짙은 남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는 목격 증언이 두 건 있습니다. 골목 입구 슈퍼 주인의 증언이 하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최판수 씨의 증언이 또 하나입니다. 박 반장은 차량 등록 서류를 오만식 씨 앞에 놓았어요. 오 선생님, 처남 되시는 분, 명의로 등록된 1996년식 현대 소나타2, 짙은 남색. 오 선생님이 수시로 빌려 쓰셨다고 처남분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만식 씨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쥐었지만 떨림은 금세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반장이 꺼낸 것은 비닐에 밀봉된 낡은 노트의 사진이었습니다. 신흥탕 카운터 서랍에서 발견된 장부. 그 안에 적혀있던 오만식 씨의 메모. 배 사장, 내 돈 4,200만 원 돌려받아야 함. 8년 일하고 이름 하나 없음. 이게 뭔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오 선생님, 필체가 맞으시지요? 오만식 씨는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자기가 쓴 글씨를 7년 만에 다시 마주한 것이지요. 조사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만 가만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박 반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두 펼쳐놓은 뒤 조용히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5분. 조사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똑 울렸습니다. 오만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양손을 깍지 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지요.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오만식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사실의 침묵을 깼습니다. 박 반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오만식 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자기 안에 가두어 두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11월 21일이었지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을 연 뒤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종업원이 퇴근한 뒤에 제가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배 사장이 연탄을 갈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꼭 이야기를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간 겁니다. 오만식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날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일러실 시멘트 바닥에 나무 상자 2개를 마주 놓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연탄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기가 후끈했고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구 하나가 두 사람의 얼굴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만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 내가 투자한 돈 4,200만 원. 그거 돌려줘야지. 8년을 함께 일했는데 서류에는 내 이름이 한 줄도 없잖아. 아이, MF 터졌다고 내 돈까지 없어지는 거야? 배종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 씨가 나도 알아. 미안하게 됐어. 근데 지금 내가 은행 이자 막느라 허리가 휜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정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기다려? 내가 몇 년째 그 말만 듣고 있는데? 형은 이 목욕탕 팔아도 대출 갚고 남잖아. 근데 나는? 나한테는 계약서 한 장이 없어. 형이 도망이라도 가면 나는 한 푼도 못 건진다고. 내가 어딜 도망을 가? 30년 여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는 거야. 내 목만 줘.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나간다. 지금은 줄 돈이 없다니까. 배종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오만식 씨도 참지 못했습니다. 오만식 씨는 자백을 이어갔어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8년 동안 같이 일한 게 뭡니까? 돈도 못 받고 이름 한 줄 없이 이대로 쫓겨나란 말입니까? 하고요. 그랬더니 배 사장이 벌떡 일어서면서 나도 빚에 허덕이는데 어쩌란 말이야. 돈 하지 마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오만식 씨가 배종대 씨의 멱살을 잡았고 배종대 씨가 이 손 놔 하며 뿌리쳤어요. 밀쳐진 오만식 씨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밀려나면서 뒤에 있던 것에 손이 닿았어요. 연탄 갈 때 쓰는 소의 삽이었습니다. 오만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이었어요. 그걸 집어들고 배 사장이 돌아서는 뒤통수를 그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 내리치고 나니까 배 사장이 그냥 쓰러졌어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오만식 씨가 급히 배종대 씨에게 다가가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뒤통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맥박을 짚어보았는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새벽, 보일러실 백열전구 아래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옆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지요. 오만식 씨는 자백을 이어갔습니다. 자수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가족은 어쩌나. 그 생각에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포가 이성을 삼켰습니다. 오만식 씨는 보일러실 한쪽 구석의 바닥을 파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시멘트 바닥은 곳곳이 갈라져 있어서 삽으로 찍으면 깨졌습니다. 땅을 약 50cm 깊이로 파낸 뒤 비닐과 보일러실에 있던 낡은 담요로 시신을 감쌌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남아있던 시멘트를 개어서 부었습니다. 마른 뒤에 보면 어설프게 티가 날 것 같아서 며칠 뒤에 공사업체를 불러서 바닥 전체를 새로 콘크리트로 덮었지요. 열이틀 뒤 발주한 그 공사. 보일러 교체를 명분으로 바닥 전체를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은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은닉 이후의 행적도 자백에 포함되었어요. 오만식 씨는 배종대 씨의 실종을 야반도주로 위장하기 위해 평소 배종대 씨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흘렸습니다. I am
F 터지니까 다들 도망가잖아. 배 사장도 빚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절에는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고 사라지는 사람이 수두룩했으니 그 위장은 자연스러웠지요. 종업원 최판수 씨에게는 석 달치 월급을 봉투에 넣어주며 그날 밤 자기가 목욕탕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최 씨는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주니까 받았고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지요. 이듬해에는 배종대 씨의 사업자 명의를 자기 앞으로 넘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내 한순옥 씨에게 배형이 돌아올 때까지 맡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지요. 한순옥 씨가 당장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신흥탕은 신흥사우나가 되었고 오만식 씨는 단독 사업주가 되었어요. 그렇게 7년을 살았습니다. 오만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하게 장사하고 돈도 벌고 보통 사람처럼 살았지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보일러실에 내려갈 때마다, 그 바닥을 밟을 때마다 그 밑에 배 사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만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점검하러 내려가면 바닥이 따뜻했어요. 위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니까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 밑에 배 사장이 차갑게 누워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면서도 자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박 반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만식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비겁했지요. 이틀간의 조사 끝에 오만식 씨의 자백 조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박재환 반장은 자백 내용과 그간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여 수사 결과를 정리했어요. 범행 동기는 8년간의 동업 과정에서 누적된 금전 분쟁과 서류상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분노였습니다. 범행 자체는 우발적 성격이 있었지만 범행 이후의 행위는 달랐어요. 시신을 은닉하고 콘크리트로 덮고 증인을 매수하고 실종을 야반도주로 위장하고 피해자의 사업을 가로챈 일련의 과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오만식 씨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만식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과 자수에 준하는 자백을 주장했어요. 순간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일이며 스스로 범행을 시인한 만큼 감경 사유가 있다는 논리였지요.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신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7년간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경제적 이익까지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의 사후 처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앞에서 7년 전 그 보일러 실밤의 진실이 마침내 법정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수개월 뒤 선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23일 목요일 인천지방법원 제301호 법정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정 앞 복대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골이 발견된 지난 3월부터 인천 지역 언론에서 꾸준히 보도해 왔어요. 목욕탕 바닥 아래 7년간 묻혀있던 시신, 동업자의 범행이라는 제목이 신문 사회면에 여러 차례 실렸지요. 선고일이 알려지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 오른쪽 끝자리 한순옥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61살이 된 한순옥 씨는 단정한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손수건 하나를 쥐고 있었고 옆에는 수원에서 올라온 딸 배정은 씨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 배진우 씨도 뒷줄에 앉아 있었지요. 한순옥 씨는 법정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건물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법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오만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속된 지 넉 달이 넘은 그의 모습은 지난 5월 경찰서에서 보았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얼굴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읽고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만식에 대한 살인 및 사체 은닉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재판장은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밤 보일러실에서 벌어진 다툼과 범행, 시신 은닉과 콘크리트 타설, 증인 매수와 허위 진술 유도, 피해자의 사업 인수, 그리고 7년간의 은폐.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법정 안에 또렷이 울렸어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본 법원은 범행 경위에 우발적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분쟁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고 사건 당일의 다툼이 격화되면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정황이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는 곧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보일러실 바닥에 매장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은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황이나 공포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발각을 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을 단독으로 인수하고 7년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그 어떤 진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어요. 피해자의 아내는 7년 동안 남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경찰서를 찾아다녔습니다.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그 이후의 은폐가 유족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방청석 앞줄에서 한순옥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 정은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오만식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여기저기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오만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오만식 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순옥 씨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또 누르고 딸이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한순옥 씨의 눈물은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아마 한순옥 씨 본인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인지, 진실을 알게 된 안도인지, 7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인지, 그저 오랫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현관 앞, 기자 대6명이 한순옥 씨에게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유족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순옥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딸이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속삭였지만 한순옥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한순옥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어요. 7년 동안 혹시 살아서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어디서 차갑게 누워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비 오는 날마다. 살아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왜 안 하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순옥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이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지킨 그 목욕탕에서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잠시 멈추었어요. 아무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순옥 씨는 딸의 팔에 기대어 법원을 빠져나갔지요. 같은 날 오후 수사팀장 박재환 반장도 경찰서에서 짧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7년 당시 실종으로 처리되었던 사건이 7년 만에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박 반장은 담담한 어조로 수사 경과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솔직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7년 전 수사가 좀 더 꼼꼼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외투와 가방, 지갑, 구두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의로 잠적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두고 갈 리가 없지요. 보일러실이 마지막 목격 장소였고 실종 직후 바로 그 보일러실 바닥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점들을 연결해서 봤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박 반장은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유가족 한순옥 씨가 7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대답이 유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깊이 느꼈습니다. 2004년 10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한순옥 씨는 남편의 유고를 수습하여 인천가족공원에 안장했습니다. 가족장이었어요. 수원에서 온 딸 정은 씨 가족, 아들 진우 씨, 그리고 신흥동 옛 이웃 몇 분이 함께 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작은 장례였지요.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신흥동 배종대 지묘, 1941년 3월 5일생, 1997년 11월 21일 졸. 한순옥 씨는 비석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비석의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영감, 오래 걸렸지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줄 아니까 자주 올게요. 바람이 불어 국화꽃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한순옥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석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동네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따뜻한 물로 달래주었던 목욕탕 주인. 새벽같이 일어나 보일러에 불을 넣고 밤늦게까지 탈의실 바닥을 닦던 과묵한 사람. 그가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이 그를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그의 아내는 잊지 않았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아래에 낡은 장부 속에 누군가의 떨리는 양심 안에 진실은 내내 거기 있었어요. 다만 드러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흥탕이 있던 자리, 지금 그곳에는 12층짜리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는 평범한 아파트지요. 그 건물 아래 어딘가에 남아있을 오래된 콘크리트 자국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골목 입구의 슈퍼도, 목욕요금 3,000원이라고 적힌 종이도,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수증기도 전부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순옥 씨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 작은 목욕탕이 결국 자신에게 남편을 돌려보내 주었다는 것을요. 가끔 인천가족공원의 그 비석 앞에 국화꽃이
새로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석 위에 맺힌 이슬을 손수건으로 닦아낸 자국도 보이지요. 누군가가 다녀갔다는 흔적. 7년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는 기다림이 아닌 마음으로 찾아온 흔적. 오래된 사건에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월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리고 그 세월을 견디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입니다.